안녕하십니까. 가사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가사관리의 의무 및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가사관리사라면 뭐 프로같이 일하는 거나 또 무슨 가정에 저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런 세탁이나 또 무슨 수납 또 뭐 조리 이런 부분에서 일적으로도 뛰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사관리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가사관리사의 그 마음가짐과 또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사관리사를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요즘 사회 분위기가 여성분들이 직장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맞벌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사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저희가 삶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정한 삶으로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진정한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진정한 삶의 목적은 다른 목적들을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은 다른 어떤 목적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보람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관리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 있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이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느끼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덕적 성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도덕적 성찰의 의미는 어떤 일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염려될 때, 그런 때 우리가 자기 삶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 이것을 도덕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를 했는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마땅히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을 갖지는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좀 더 올바르고 또 참된 그렇게 후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도덕적 성찰은 우리가 잘못된 점만 반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잘못한 점을 발견하고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 성찰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고령 사회와 가족인데요. 점점 이제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삶의 모습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결혼과 결혼 이후 부모됨, 또 노후 생활로 이어지는 가족 생활의 변화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동 방식과 지식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한 사랑과 성, 배우자 선택, 결혼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의사결정의 능력을 길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및 자녀 발달 특성에 맞는 돌봄을 위한 실제적 지식과 그리고 기능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사랑과 성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의의. 사랑은 뭐 한마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사랑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정서이다. 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의 특징으로는 현실 생활에 존재한다. 개인의 문화 환경 속에서 학습된다. 여러 단계로 존재할 수 있다. 여러 다른 형태가 있다. 사랑은 성장한다. 뭐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데 모성애라든지 자기애, 그리고 뭐 에로스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뭐 이런 사랑의 종류들이 있겠고요. 우선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현대의 결혼관 같은 경우에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이 필수적이었지만 현대 최근에 와서는 생활 양식의 변화로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사항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그 욕구를 통해서 이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독신하시는 분이나 이제 뭐 별거 하는 사람보다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높고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결혼하셔서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면역력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명에도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혼 남성이 미혼자보다 7년, 그리고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혼자보다 3년 정도 수명이 길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좀 70% 정도 증가하고 남성은 12%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통계가 미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남성분들이 집안일 같은 거를 많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통계는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기만 해도 해마다 4% 정도씩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함께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랑하는 감정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모나 친구의 지지가 있어야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혼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전통사회에서는 뭐 통과 의례, 뭐 가계 계승, 자녀 출산 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관계의 장기적인 유지, 인간적인 성장, 개인의 행복 추구 같은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혼인의 법적 요건으로는 우선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은 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정 요건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결혼의 특성은 우선 뭐 경제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사회적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또 부부 상호간의 성적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가족과 같은 사회관계만끼리의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보면요. 우선 친족 관계가 변하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재산상으로는 부부는 재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의 재산으로 하며 각자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채무에 대해 서로 책임질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나 의미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서 부모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정서적으로는 양육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요인, 성격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자녀에 대한 성숙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변화 역할 수행을 받아들이는 이런 정서적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신체적 준비로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고 흡연이나 음주 등 약물을 삼가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적 준비로는 복잡한 의사결정, 다양한 자원관리 등 가족 생활 운영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도 필요한데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네, 경제적 준비. 요즘에는 양육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제적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도 미리미리 갖추신 후에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임신에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요.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우선은 피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임신 같은 경우에 이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피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선 월경주기법, 배란 시기를 예측하여 가임기를 피하여 하는 방법인데요. 월경 시작일로부터 이후 14일이 되는 전후로 한 4, 5일 정도를 전후로 담는데요. 그래서 배란 예정일이 이제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이 배란 예정일이고 그 예정일 앞뒤로 이제 4, 5일 정도가 그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렇게 이제 주기를 계산하는 월경 주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난관수술, 난관을 막아 피임하는 방법으로 난관수술이 있겠고, 그리고 T자 모양의 피임 도구를 자궁 안에 장치하는 자궁내 장치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제를 먹어 난수에서 배란을 억제시키거나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먹는 피임법, 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페미돔이라는 장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콘돔이라고 해서 이제 정액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남성분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콘돔이 있겠고, 그리고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차단하여 정자의 흡입을 막는 영구적 피임 방법인 정관 수술이라는 피임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서 배란이나 수정을 막는 방법으로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도 있겠는데요. 강력한 호르몬제가 포함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피임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을 사용해서 계획적이고 올바른 임신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임신 중 생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태아의 발달과 모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의 발달 과정을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아기는 수정에서부터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기까지의 약 2주간의 시기를 말하고요. 배아기는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한 2주 이후부터 약 8주까지의 시기로 신체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고 빠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 출산까지의 시기로 배아기에 형성된 각 기관의 구조가 더욱 정교해지고 기능이 원활해지며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은 태내에서 아기는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발육하여 하나의 생명체로 성장하며 모체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출산 준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출산 시간에 따라서는 우선 출산 진행을 살펴보면은 개구기, 만찰기, 후상기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개구기는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태아의 머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자궁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궁의 수축으로 진통이 점점 강해지며 진통 시간은 길고 간격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태아가 머리를 조금씩 돌면서 골반으로 내려가는 시기이고요. 만출기는 자궁문이 완전히 열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태아는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나오고요. 진통의 정도가 가장 심한 시기로 태아도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상기는 태아가 나온 후 자궁벽에서 태반, 탯줄이 분리되어 산도를 통해 양막과 함께 배출되는 시기고요. 분만 후 가벼운 진통과 함께 배출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출산 방법으로는 우선은 뭐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제왕절개라는 출산 방법도 있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분만이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이제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는 이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후조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시기에는 이제 산후 우울증 증상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두 같이 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돕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선 모유 및 인공 수유하기. 그래서
아무래도 신생아에게 그 모유를 직접 먹이는 게 그 엄마와의 그 소통이나 그런 교감이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수유를 직접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엄마분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유를 할 수 있는 그 착즙기라든가 이런 기구들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안아주기, 그리고 기저귀, 아기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발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자주 확인하고 갈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목욕시키기. 네, 목욕시키기 같은 경우에도 뭐 따뜻한 물에서 입 안을 닦아주고, 그리고 깨끗한 물 적신 거즈로 이제 얼굴을 닦아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아기를 목욕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기를 돌보는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기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자립적인 노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단순히 연령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과 사회적 시각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는 이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요.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저출산이 되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는데, 노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쇠퇴를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에릭슨에 따르면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종합하는 시기라고 정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이제 무기력감과 절망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이런 절망감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관계나 이제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 같은 것도 원활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술생활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먹지 않고 제때 먹지 않고 물을 적게 마시고 짜게 먹고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특히 신경 써가지고 이제 식사도 골고루 하시고 제 시간에 챙겨 드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고, 사회적 지원 같은 것도 잘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겠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이제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 등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갖추시면은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겠고요. 사회적 준비로는 우선은 뭐 연금이라든지 장기 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개념으로는 결혼, 혈연 혹은 입양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해 이제 개념인데요. 현대적 개념으로는 결혼, 혈연, 입양, 동거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녀를 갖지 않고 생활하는 무자녀 가족, 또 입양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입양가족, 그리고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 미혼부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사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와 다른 국적의 문화의 남녀가 이룬 가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있겠고요.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가족인 공동체 가족, 그리고 이미 한 번 이상 이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형성하는 복합가족, 재혼가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가족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1인인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사별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에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비혼의 증대, 출산, 양육 기피, 이혼 증가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라도 가정관리사의 필요나 그런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족 문화를 반영하는 신조어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우선은 헬리콥터맘. 이거는 평생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돌며 사사건건 자녀의 일에 참견하는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카페맘, 아카데미맘이라고 해서 학원가의 카페 전문점에서 모여서 사교육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어머니들을 뜻하는 그런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인과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홀로 생활하는 그런 아버지를 말하고요. 갈매기 아빠라는 말도 있는데, 직장 때문에 부인과 자녀를 서울에 남겨놓고 홀로 지방에서 생활하는 부산에 갈매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신조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지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참 요즘 그 생활을 위해서는 참 이렇게 기러기 아빠라든지 갈매기 아빠라든지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물리적 상거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다른 소비자에게도 역시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거래 실천 방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다. 둘째,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한다. 네, 이렇게 윤리적인 상거래를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녹색 소비라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자신들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연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 등의 모든 생명체, 나아가 바위와 같은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 반환경적 상품이나 기업을 도태시키고 소비 행동, 재활용이나 재사용, 소비 절제 등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소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소비는 점점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지역의 주민이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나 이런 데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소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컬 푸드라고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서로 그 로컬 푸드 지역의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식품의 생산자와 생산 방법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유통 마진의 거품 감소, 근거리 운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또 비만이나 아토피와 같은 시관성 질병에 예방하여 청소년과 아동 건강을 돕는 등의 이점이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착한 소비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뜻하는데요. 즉 착한 소비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 및 공정무역 상품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소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컬 소비란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지역의 주민이 소비하자는 것인데요. 이런 로컬 소비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농업이나 의류 생산과 같은 다양한 지역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동체 결합을 증진시키고 가난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생활과 사회적 생산 그리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의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소비의 이점을 살펴보면은 농촌 지역 사회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요. 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확대하거나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식품의 생산자와 생산 방법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겠고,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 직접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유통 마진의 거품도 감소시킬 수 있겠고요. 또 근거리 운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비만이나 아토피와 같은 시건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푸드 운동 같은 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은 생산자와 또 소비자 간에 그런 이로운 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착한 소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착한 소비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말하는데요. 즉 착한 소비는 보다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 및 공정 무역 상품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무역이란 무역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한무역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이 아닌 공정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가격 같은 부분이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공정하게 진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비했을 때 이제 이것을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식생활 문화 역시 이제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으며 현대의 가정생활은 핵가족, 나홀로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면서 과거 전통사회의 식생활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뭐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뭐 마늘 또 기본적인 야채 같은 거를 살 때도 굉장히 이렇게 소량화되어 있는 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찌개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재료를 각각 사면은 비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아예 이제 미리 손질이 돼서 이렇게 소량으로 묶어져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가사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제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소비를 좀 더 그렇게 자연스럽고 안정화되게 하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생활 문화도 우리가 점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외식으로 인해서 이제 식품 낭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식은 이제 일상화가 되면은 점점 이제 열량이나 뭐 당분, 지방 등의 화학조미료나 염분의 또 그 섭취량이 증가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외식을 일상화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드시는 식사와 외식을 병행하시는 식사가 좋겠고요. 또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가공식품이 너무 잘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찌개라든가 뭐 볶음밥, 뭐 육개장 뭐 이런 음식들까지도 정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식품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가공식품 역시 조리하는 방법은 간편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직접 해먹는 것보다는 균형 잡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도 너무 많이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간혹가다 바쁘실 때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가공식품이 편하긴 해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요리한 제품이나 손질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미리 손질만 잘 해놓고 준비해두면은 가공식품처럼 간단하게 조리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생활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대사회의 의생활 문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의생활이란 입는 일이나 입는 옷에 관한 생활을 의미하며 인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체면과 예의를 갖추며 장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의복과 장신구 외에도 가발, 문신, 화장이나 향수 등을 모두 포함한 복식 양식과 이와 관련된 생활 전반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 관리사 업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깔끔하고 단정되게 하실 수 있도록 옷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뭐 화려한 장신구나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복에도 신경을 쓰면 그 생활하는데 좀 더 우리의 이미지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정한 옷으로, 그리고 또 업무를 하시는데 또 편안한 옷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인간관계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가정에서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되면은 이제 가정의 갈등이 오는 건데요. 가정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그 의사소통의 그런 결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가족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 사실 가정의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사 관리사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 간의 또 불화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을 목격하시거나 또 들으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말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하시고 대화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쭉쭉 넘어가서 뭐 이웃에 관한 얘기도 잠깐 나눠보면은, 사실 예전에는 뭐 옆집에 누가 살고 윗집에 누가 살고 이렇게 다 서로 이웃 간의 교류도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이게 개인화되면서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서로 왕래를 하고 또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웃 분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지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신경 써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 같은 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이웃 간에 서로 배려 없이 자기네 이제 할 일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층간의 소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싸움이 빚어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서로 조심하고 신경 쓰셔가지고 이웃 간에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세탁할 때도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는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도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도덕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조금 사회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금 불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이제 위아래 이제 아래로 숙이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일상적이지만, 또 외국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잘 받아주시지 않는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의 다양성 같은 부분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특성을 경험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한테는 이제 낯설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런 부분들, 이런 차이를 존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런 편견과 차별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간의 존엄성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중해 주시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사관리의 의무 및 자세에 대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사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가치와 또 그런 보람을 함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그 일을 하시는 거나 또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가사 업무를 하시고 또 이제 가정 여러분들이 가사 업무를 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도 좀 더 편안하고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교류하시면서 그렇게 업무에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우신 부분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임하시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사관리사로서의 앞으로의 길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